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한 여당 원내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미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우선 이번 검찰 결정에 대한 평가, 이거는 어제 일이니까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네. 일단 뭐 검찰이 어느 정도로 수사를 했고 또 어떤 근거,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법정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또 나아가서 관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님은 어떠세요? 네, 대북 송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을 위해서 그 돈들을 건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만큼 검찰은 뭐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확실한 확신을 갖고 기소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1심과 크게 내용들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이화영 특검법 카드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병민 위원님부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뭐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처리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럼 제2요구를 통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될 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 등에 대한 문제랑은 아예 결이 다르죠. 오히려 이런 문제 속에서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질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되기도 어렵거니와 국민적 동의도 끌어내지 못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누가 봐도 쌍방울과의 그 불법적인 내용들 때문에 9년 6개월여간 중형이 선고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앞다퉈서 움직인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대여투쟁에 대한 이 선명성과 진실성만 훼손될 수 있는 굉장히 무리한 정치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과거부터 추진을 해왔던 최혜병 특검이나 도이치모터스 특검 하고는 또 다르게 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던 국민들도 최혜병 특검이나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검찰이라든지 네. 또 공수처라든지 이쪽에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건 특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중론이 형성이 돼서 그것에 힘입어서 민주당 또 특검법을 이번 국회에서도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적이라든지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의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수사 자체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검찰 수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답하기를 떠나서 수사 자체는 진척이 많이 됐었거든요. 진행이 네. 충분히 됐던 건데 이 수사가 이제 좀 원래 기대하고 있던 결론에 맞지 않게 나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역풍이 될 거다. 예, 이건 최혜병 특검법하고는 또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측에서는 쌍방울 측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했다 이런 의혹을 거론하면서 안부수 씨와 쌍방울 측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사건 관련자들을 겨냥한 고소 고발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여러 그 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순민 평론가님은 네. 이런 고발은 뭐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뭐 매수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진상을 규명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다른 사건하고 결부가 안 돼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때 제기했었던 술판 회유 의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단초라고 할 만한 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는 그 경우에는 뭐 진술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던 시점이 작년 4월이었어요. 네. 근데 회유를 당했다는 시점이 6월 말 7월 초라서 진술부터 하고 회유를 당했나라는 근본적인 데 부딪힌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거져 있는 안부수 회장의 금품 매수 의혹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글쎄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배척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수단을 떠나서 진상규명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매수했다고 해서 그러면 진술이 거짓말이 되느냐. 그것도 아닌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김병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연결된 사건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재판 결과 1심에서 10년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됐는데 그 중간에 검찰이 무슨 회유를 하거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과 진술을 바꾸면서 있었던 일들이 있다고 막 몰아세우면서 재판 전체를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지역적인 문제 한두 가지를 끌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문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민주당이 정 자신 있다면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지켜보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애당초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받는 과정에서부터 사법방해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무리수를 던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민주당의 정치 행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7711님이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물가 안정과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하셔서요. 7711님처럼 7711님처럼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게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근심거리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서 사법부까지 파괴하려 하니 저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런 여당의 움직임, 여당이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김병민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일들을 비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 과정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는 공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 대장동 변호인들이 줄줄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권익 향상과 대한민국 법제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결국은 이 법사위에 국회 입법 권력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민주당이 시종일관 이 해병대원 특검 문제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문제를 들면 본인에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 국민이 부여하는 권한을 남용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연결돼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럴 때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이 확보될 텐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옹위 태세를 보여주면서 이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들까지 다 바꿔내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니 나머지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생안경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 국민의힘은 뭐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문제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질문은 성대모사 한실력하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감옥에 갈 것이고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은 괴멸할 것이다. 네. 여야의 뭐 각자의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인 주장과는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 일단 홍 시장 발언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홍준표 시장 발언의 취지는 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진짜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글 진짜 전체를 똑같아요. 뭐 전적으로 네. 동의한다 이걸 떠나서 근데 몇 가지 많이 동의되는 부분들이 특히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법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장애 공방은 꼴사납게 그지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전인수격으로 정량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도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몇몇 인사들 특히 보면 검사 같아요 자신들이. 예, 검사는 수사를 한 입장이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게 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증거로 제3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제3자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정치 세력이라면 해야 될 역할은 유죄다라고 찍어놓고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짚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짚어 놓고 나가야 행여나 무죄가 나와도 국민의힘은 타격을 안 받는 건데 미리부터 유죄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두듯이 판단을 하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홍준표 시장 정도로 대응을 해도 국민의힘은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홍 시장이 보여준 것 같아요. 홍 시장은 뭐 여러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그렇죠. 추가적으로 제가 김수민 평론가께 질문 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입법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지금 흔든다 이런 네. 그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비판은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여권 위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변호인이 경기도의회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입니다. 네. 사실 경기도의회 의원이면 전임 부지사의 비위 의혹을 파헤쳐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변호를 하고 있다. 사실 지방의원은 우리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방의원 경력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한가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변호를 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민주당이 괜히 이화영 전 부지사랑 엮여가는 측면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 대해서 많은 반박들이 있는데 네. 재판을 반박을 할 때는 판결문에 기초해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박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재생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할 바에는 변호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민주당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이렇게 쌍방울로부터 제공받고 이런 것들은 명확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당기위에 제소해서 제명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판사나 검사를 공격하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좀 충분히 또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 총선에서 대승했던 그 민의를 생각해서라도 이 범죄 혐의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는 것이 네.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후자라고 많이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개입하는 민주당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보호 때문에라도 결국 민주당이 이화영 부지사 이 재판에 끼어드는 게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겠지만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당심 80% 민심 20%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었던 유승민 의원은 그 당시 이제 당심 100% 당원 투표로만 선출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그 당 비상대책위원회 2022년 상황입니다. 그 의결한 거를 권력의 폭주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민심이 좀 회복이 된 겁니다. 20%가 이렇게 20%를 반영하게 된 취지, 배경 뭐라고 보세요, 김병민 의원님? 네,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 민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분출했고 당내에서도 큰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50%로 하냐 더 뭐 확대를 하냐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겠지만 민주당 수준이 아마 한 25% 정도일 거거든요. 그 정도에 맞춰서 절충안을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연임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에 맞는 당원 당규 개정했던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뭐 집단지도 체제니 이런 당원 당규 개정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비춰졌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속성 있게 가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결과물이라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병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 지도 체제 이제 유지하기로 한 이른바 원톱 네. 체제 유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엔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전당대회 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이라는 것도 결과를 1, 2위를 바꿀 정도로 뭐 당심 몇 퍼센트 민심 몇 퍼센트 이게 아무리 해도 그걸 바꿀 정도의 수준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든 집단 지도 체제든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건데 물론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지도 체제의 형태에 달려 있는 거긴 하나. 근데 네. 어떤 경우든 간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처럼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층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되든 다 대표가 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룰을 보고 한 전 위원장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오는 것으로 애초부터 좀 윤곽이 잡혀져 있었고 네. 또 한국 정치가 최근 들어서 이 흐름들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쉬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선 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대표로 복귀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총선에선 참패했지만 나 말고 저 말고 대안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출연하신 줄 알았어요.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데. 네, 그 한 전 위원장. 묘하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생관계의 측면이 있거든요. 둘 다 법 대 법의 그런 대결 양상을 갖고 있고 사법 리스크 문제에서 두 사람이 또 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두 사람 다 이번에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이미 높은 것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은 흉내를 내실래다 말았어요 마지막에. 자 그럼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김병민 의원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측근에게 자신의 출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어제 캠프를 꾸렸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와요. 그래서 혹시 좀 업데이트된 거 들으신 거 있나 해가지고요. 여의도에 사무실을 잡았다 이런 소문들은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여의도의 사무실이라는 건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캠프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누군가가 좀 어느 정도 공간들을 잡아놓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입장을 피력하는 날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전당대회에 관한 공고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왜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대표가 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분, 비전 이런 걸 갖고 이제 선언해야 될 날이 올 거고 거기에 동시에 마지막으로 가장 한동훈 위원장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게 있다면 네. 그게 이제 같이 함께할 만한 최고위원 후보군들이겠죠. 그 당대표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여성 1명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청년 최고위원 1명 이렇게 지도부를 그럼 6명이죠.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 그리고 당 원내대표 정책위장 이렇게 9명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정치적 위치가 용산 대통령실과는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엇박자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지지를 받아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도부 내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형성해야만 그 힘을 갖고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을 국민들 보시기에 참신하면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어떻게 구조화하는지가 마지막 남은 숙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대권 도전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원 개정안을 최고위에 이어서 이제 당무위에서도 의결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다뤘으니까 아주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 우리 김병민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맞춤형 개정 맞다 틀리다. 맞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자, 김수민 네. 평론가님, 맞춤형 개정 맞다 틀리다. 맞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진 않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재명 맞춤형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란 이름을 비우고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대표가 그 당을 지휘하다가 지방선거 3개월 전에 내려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헌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 비상사태가 펼쳐질 수 있는데 그때는 현직 대표가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일종의 입법 미비였고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나아가서 국민의힘도 이런 룰을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설령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다 할지라도 이 논의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원구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일하지 않고 생떼를 쓰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일단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이견 일단 조율하겠다는 건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시간만 조금 네. 버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또 독식은 안 하겠다라고 해서 11군데만 미리 상임위를 결정을 해뒀지만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자존심을 더 긁어놓지 않았을까. 그러면 야 들어와가지고 7개 가져가. 근데 이제 7개가 뭔지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차라리 지난 4년 전처럼 다 가져가시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지금 남은 거 7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것도 11대 7로 꽉 차 있는 건데 11개를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을 싹 긁었고 7개만 남겨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국민의힘 또 물론 의원들 개개인마다는 상임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좀 마음이 바쁜 분들은 조바심이 나겠지만 당 네. 차원에서는 좀 그걸 들어가가지고 7개 그냥 챙겨갈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민주당이 단독 강행을 할 때 11개를 다 가져가는 것보다 11개 네. 중에서 일부를 일단 우리가 11개를 가져갈 텐데 일단은 5개만 먼저 가져갈게. 이 정도로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이게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겠다. 타결 가능성 매우 낮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구도가 네. 현재 상황이 좀 타결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시켜준다는 어떤 기한 정해놓고 법사위원장을 1년씩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여하튼 우리 김병민 위원님 보시기에도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좀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죽어도 민주당이 포기 못하겠다고 하지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 맡게 되는 게 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간에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런 여지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조금 체면이 깎이더라도 들어오게 될 것인지 이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리더십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일 텐데 네. 그러면 안 들어간다고 시간이 지났을 때 국민의힘에 답이 있냐 그러면 답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급물살을 타서 본회의 처리 통과가 되면 그때까지는 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나면 표결하러 들어가야 표결 되죠. 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거면 네, 그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만큼의 명분을
정리하면서 실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예컨대 뭐 법사위원장은 계속 가지세요. 저희 과방위하고 저 운영이 주세요. 뭐 이런 협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둘 다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아마 운영위 그렇습니까? 정도로 조정이 될 텐데 만약 네. 하게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 한두 개 갖고 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국민의힘이 중요해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상임위원회에 정말 일당백으로 맞서서 일할 수 있는 핵심 자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상임위에 서로 안 들어가겠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으니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시죠.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받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판정 내린 것을 두고 야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 항의 방문해가지고 항의 서한 전달했고요. 권익위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 김수민 네.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익위원회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긴 일. 왜냐하면 뭐 판단은 갈릴 수도 있고 위원들끼리도 갈려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면 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그 뇌물이 아니라고 해도 규제할 수 있는 그 틈새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그냥 직무 관련성 없다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법의 취지를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명키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또 이것 때문에 수사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검찰 수사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국민권익위도 그럼 검찰이 이렇게 했는데 권익위는 하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거든요. 네네. 권익위가 저는 좀 이 기구 자체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사건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보수 언론들도 김병민 예. 의원님 보수 언론들도 대체적으로 좀 약간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사설에서부터 비판적인 목소리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저는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럼 수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도 이거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상 네.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했다면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이첩을 시키면 될 일이고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이지만 권익위가 해야 되는 역할은 김영란법을 초창기 탄생시켰던 것처럼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조항들을 보완해서 과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벤츠 여검사 사건 등으로 이 법을 만들었듯이 새로운 법안을 권익위가 먼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론의 문매는 문매대로 맞고 새로운 법은 민주당이 이 발표 뒤로 내게 되니까 이게 자꾸 끌려다니는 모양새만 취하게 돼서 명분, 실익 어느 거 하나 얻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양재에서 용인까지 8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동수원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17km 정체입니다. 이후 군자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또 서창 분기점 부근으로도 조춤하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이천 나들목에서 모가까지 6km가량 정체인데요. 이 곤지암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사고 작업으로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참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원창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13km 주춤합니다. 이후 비봉에서 용담 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 각각 6km씩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번째 동결 결정을 내렸고 올해 금리 인하도 당초 3차례 하겠다는 걸 한 차례로 줄어들 거란 예고도 내놨습니다. 이번 미 중앙은행 결정과 그 파장을 알기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가 5.25%에서 5.50%인 현행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동시에 올해 한 차례가량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또 시사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은 금리를 동결한 것이고요. 네.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전혀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쇼크도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에 대한 생각은 시장이 모두 예상했었지만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런 것들을 이제 점도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FMC 회의, 특히 이제 3월 FMC 회의 때 점도표상에서는 연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넌지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3차례가 아니고 2차례도 아니고 1차례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실망감을 표현하는 움직임들이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3차례에서 1차례로 네. 큰 변화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기준금리. 과연 기준금리는 어떤 의미 갖는 건지 잠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우리가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사실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시중금리를 이용하죠.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네네. 그럼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한국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시중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중은행 어떤 뭐 여러 시중은행들이 있지만 그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나 이만큼 자금이 필요해요라고 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에 해당되고요. 우리는 그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하겠죠. 시중은행으로부터. 아무래도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에 보게 돼요, 또. 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유 가격이 올라요. 그럼 아마도 주유소에 주유할 때 주유비가 오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그게 바로 이 원료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시중금리가 지금 높은 것은 시중은행들이 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서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 발표를 보면은 네. 여러 지표들을 참고해서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고용, 물가 이런 건 이제 주요 지표로 여기는 것 같은데요. 네. 고용과 기준금리의 상관관계, 또 물가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네. 신사업 진출해 보겠다.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 고용 시장이 회복됩니다. 네. 고용이 회복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늘어나니까 그럼 소득에 기대어서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죠. 그럼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더 투자해야 되겠구나. 네.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어떨 때 금리를 인하하냐면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을 때. 특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네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양시킨다. 그렇죠. 금리를 끌어내리고 고용 시장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22년, 23년, 24년 최근 동안에는 이 경기 부양이 숙제가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 숙제예요. 네. 22년에 러우 전쟁이 발생했고 뭐 그동안에 많이 풀렸던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가 오니까 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반대로 소비 부진이 야기돼요. 네. 고용 시장도 다소 안 좋아지겠죠.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높았을 때라고 한다면 고용 시장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겠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한다. 이걸 총수요가 둔화된다라고 보거든요. 총수요 둔화.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겠죠. 네.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다소 악화시키고 고용도 다소 둔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통화정책 기조 그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책의 가장
전면적으로 이제 1번 순위가 물가 안정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세계적인 돈의 흐름 관점에서 볼 때 기축통화인 달러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으로 돈이 모이고 낮아지면 다른 나라로 흘러나간다. 이게 뭐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낮은데 달러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네.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달러라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그 변수를 우리가 고려할 때 네. 단순히 기준금리 격차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로 네.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어요. 미국이 5.5% 상단 기준으로 한국이 3.5% 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불과 1, 2개월이 아니라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똑같은데 그럼 환율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기준금리 격차도 또 영향을 미치겠지만 환율은 그만큼 강달러가 나타난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취약하게 굴러간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도 보여주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는지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는지 이런 것은 금리 차도 있지만 펀더멘털도 보여주고 또 중요한 것은 금리 차 자체가 강달러를 만든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금리 차가 벌어질 거야. 라고 전망치 생각했을 때 예. 만약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금리차가 더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그러면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선행지표인 거예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외환시장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는 것에 그런 다소 불확실한 그런 요인에 베팅하는 것이 이 외환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격차 그 자체가 강달러를 만들기보다는 네. 금리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강달러가 나타난다. 오히려 앞으로는 그 격차가 축소될 거야라고 기대한다면 강달러가 좀 다소 둔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한 차례 내린다 그랬는데 연내 과연 언제 금리를 내렸냐 여기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것도 일종의 통화 정책 전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네.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완화적 통화 정책. 그래서 완화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2년, 23년, 24년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숙제가 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죠. 반대로 유동성을 위축시킵니다.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다소 안정시켜서 물가를 잡기 위해 움직여요. 이런 통화 정책 기조를 우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 그래서 네. 긴축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4년 하반기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하고 네. 미국보다 앞서서 스위스, 스웨덴, 유로존, 캐나다 이런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금리에서 점차 저금리를 향해 물론 네. 저금리까지 갈 거라고 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목표하는 중립금리가 있을 텐데 그 목표하는 금리를 향해 이 5.5% 기준금리 너무 높아. 이거보다는 그래도 한 3%를 향해 내려와야 되겠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움직임. 네.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점차 전환되는 움직임,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화에서 긴축으로 왔는데 그 긴축에서 완화로 가는 전환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당초 미연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금리 내릴 거라고 하다가 이제 한 차례 예고로 이제 줄었습니다. 네. 이 달라진 뭐 결정이라 그럴까요? 달라진 예고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단은 좀 경향성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FOMC 결과는 시장에서 실망했어요. 네. 실망했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걸 주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어제 참 빅데이였어요. 어제가. 왜냐하면 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9시 반에 미국 물가가 발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를 했습니다. 그 환호의 정도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이라고 환호를 했는데 FOMC 결과는 좀 실망했어요. 그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큼 환호했다가 30만큼 깎여서 70만큼 그래도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더 큰 팩트였군요. 그게 더 큰 팩터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의 경로가 나타난다. 물가 안정 되겠네. 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비로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결과보다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네. 그걸 더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다소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네. 미 연준이 올해 안에 한 번 금리 내리면 뭐 미국 자체하고 또 세계 각국 시장에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네. 미국이 만약에 한 차례 인하한다. 그러면 강달러 기조가 다소 꺾일 수 있겠죠. 네. 금리 레벨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은 실제 미국의 시장 금리를 결정짓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중금리가 미국의 시중금리에 바이어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중금리가 다소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아껴놨던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업 해봐야겠다 하면서 투자가 단행돼요. 그게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경로로 야기됩니다. 어제가 빅데이였는데요. 미국 물가도 발표됐고 FOMC 회의 결과도 발표됐지만 네.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도 발표돼요.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1년에 2차례 발표되는데 그 세 가지가 만난 날입니다. 근데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어땠어요? 보고서가 예. 나름 괜찮았어요.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태빌라이징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정화되고 있다.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 전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점차 인하하는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반영되어서 기업이 경기가 활성화된다든가 무역이 또 활성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경제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말이죠. 이런 흐름을 좀 전망한 것처럼 금리 인하는 세계 경제 기조를 또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까 물가 안정 얘기하셨는데 미국 노동부 5월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네. 지난해 5월보다 3.3%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네. 연준 목표치가 뭐 2%대라고 하던데 네. 그게 구체적 기준 수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추세를 보는 건지 어떤 건가요? 뭐 둘 다 봅니다만 네.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은 목표하고 있는 목표 물가가 있습니다. 네. 그걸 목표 물가 제도라고 해요. 예. 미국도 목표 물가가 있고 우리나라도 목표 물가가 있습니다만 통상 이런 선진국들은 현재 목표 물가가 2%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 각국이 중앙은행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나라 경제의 상황과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몇 퍼센트의 물가가 가장 안정적인가는 그 중앙은행이 판단을 합니다만 현재 목표 물가는 2%에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신흥국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 물가 자체가 3%나 3.5%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 중국 경제 입장에선 괜찮아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근데 미국은 또 우리나라는 2% 정도가 가장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야라고 생각하고 중앙은행은 그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금리를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CPI 데이터가 어제 나왔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PCE 기준의 개인 소비 지출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또 있는데요. 네. 그 지표가 2%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렇습니다. 네. 그 근원 물가 기준으로 PCE 물가가 2.8%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근데 매월 말에 발표됩니다. 이 지표가 2.8%에서 만약에 2.5% 언더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연준은 물가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 지점에 비로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개념화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ECB가 지난 6일에 미국보다 앞서서 정책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측의 이런 선제적 금리 인하는 미국 금융당국과 좀 인식이 다르지 않나 뭐 이런 관측도 좀 나온다고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 또 뭐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진지까지 네. 좀 짤막하게 이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네. 각국의 자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ECB 그러니까 유럽 그 중앙 소위 유로화를 쓰는 그 나라들 유로존의 물가 상황을 진단해 보니 이미 2% 목표 수준에 거의 부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더디게 가져가면 네. 오히려 옛날에 경험했었던 디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인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높은 금리를 계속 운용하면 안 되고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권역의 상황을 판단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뭐 개괄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 동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시 우리나라 상황을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됐느냐? 아직 안 됐어요. 경기 안정됐냐? 경기는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금융 안정됐느냐? 금융도 좀 안 좋아요. 네. 부동산 PF 부실이다 뭐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는 도래되지 않았으니 금리를 높게 아직도 운용하는 겁니다. 3.5% 네네. 수준에서.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 도래되면 우리나라 자국적인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할 상황이 도래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또 고려하면 먼저 인하했다가 그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나라 물가도 잡히면 그때 금리 인하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결했으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같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선제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해본다면 눈치 보는 것도 좀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눈치 작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순방지에서 거시 경제금융회의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대응책으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우리 경제당국의 기업 세금 감면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연결고리는 최근에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 주식에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뭐 일본 증시도 계속 경신했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고 네네. 유로피언 주가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건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에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유독 증시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이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증시를 좀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인 거. 물론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한 행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때 기업들이 자기 자본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신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진출하죠. 이게 실물 경제 회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왜 이렇게 한국 증시는 횡보하고 있지? 다른 나라 증시는 계속 뭐 역사상 고점을 갱신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가 또 한국은행 창립 74주년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연준 결정은 나오기 전이었죠. 어제였으니까 한국은행 이창영 총재가 그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게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정책 결정 원칙이랬는데 천천히 서둘러라. 네.
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천천히 서둘러라. 우리 중앙은행은 어떻게 통화 정책 펼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놓쳐서 버스 떠난 다음에 금리 인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의 금리 인하 시점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네. 의미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 버린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으니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2차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우려될 수 있고요. 금리 인하를 너무 더디게 하다 보면 경제가 너무나 망가지죠. 높은 금리를 나홀로 오랫동안 유지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고려해서 그 부정적 요소가 최소화되는 한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최적의 시점을 고려하는 것인데 예. 그걸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로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정도로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9월 FOMC 회의 이후에 우리나라의 물가도 안정화된다면 역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10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실장님께서는 10월로 보십니다. 네. 자, 4794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금리 인하 문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바뀔 수도 있을까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30초밖에 시간이 없네요. 네, 물론 이 통화 정책과 네. 이 재정 정책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소위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다만 트럼프는 조금 더 경기 부양에 신경을 쓰고 네. 이 통화 당국에게 압력을 그동안 행사해왔던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자예요. 그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연준 의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고 네. 금리 인하 기조로 더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트럼프는 조금 더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14살 효정이 3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지금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왔는데요.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손녀딸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유방암 투병은 효정이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만 하는데요. 5번 이상의 대수술과 40번이 넘는 항암 치료. 세상 전부인 할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면 효정이의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도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을 모아 기도하는 효정이. 효정이와 할머니가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남과 영남권 또 용인 등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남부 내륙에서는 35도 이상의 기온도 꽤 나왔습니다. 6월 1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정선의 기온이 36.2도, 순창 35.1, 북창원 34.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32.8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1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이에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저녁까지 강원도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쌀아고박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적으로 17에서 22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4도 등 26도에서 35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온대입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야외 활동 줄이시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고 온도 내일도 33도 이상인 곳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개가 중부 서해안 쪽으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27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재명 사법화계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대표 투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주거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선물을 무분별하게 받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 쿠팡이 자사 상품이 눈에 잘 띄도록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연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가동,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 속도전을 펼치면서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여당의 원내 협상 전략을 들어봅니다. 배준영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척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과 부적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으셨어요. 원내수석 부대표 맡으신 소감 그리고 현재 야당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요. 특히 그 야당이 헌정사를 정말 다시 쓸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실무 당사자를 맡다 보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5월 30일 날 시작했는데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네. 식사는 하고 다니시죠? 밥은 먹고 다닙니다. 그러세요. 제가 걱정됐어요. 혹시 못 감사합니다. 드실까 봐. 네네. 자,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개최 등에 반발해서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의지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개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며칠 늦춘다고 달라진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달라질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먼저 민주당은 협상에 대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법사위를 저희한테 주면은 과방위라든지 운영위를 포함해서 저희가 넘겨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총에서 단칼에 거절했고 유감스럽게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그것을 보통 저희가 그런 중재안을 내고 그러면은 그것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좀 검토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1시간도 기다려 주시지 않고 그냥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법사위니 운영이니 과방이니 웬 밥그릇 싸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보통은 국회의장을 가진 당이 반대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갖는데 법사위원회를 갖는 이유는 그게 카운터파트로서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년 전에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같이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갖고 그때 전세 값이 막 폭등하고 월세가 늘고 네. 그래서 전세 대란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집값이 막 폭등하고요. 네.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살 정도로 하여튼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갖고 네. 위성정당이 38개가 생겨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생겼던 것도 기억나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련된 법률안도 개정됐는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그냥 법사위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해갖고 위헌 판결로 효력 정지도 되고 그리고 검수완박한다고 그때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니까 그 전에는 사기범죄 검거율이 17년도에는 79%였는데 그 이후에 22년도에는 58%로 급락해서 네. 단순히 이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그렇게 법사위라는 게이트키퍼를 민주당이 갖고 감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 괴로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실제 이제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과연 언제까지 보이콧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어떤 법안 재의결 또 재발의하거나 재의결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제 재표결할 때는 여당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다면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보이콧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법들을 많이 대표 발의를 했고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 트랙이
그 숙려 기간을 통해서 한 330일에 걸쳐서 법안이 통과돼서 충분히 논의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75일로 줄여갖고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당연히 저희가 거부권, 다시 말하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넘어오는데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통과가 되니까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네네. 그러면 저희가 본회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사회자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정감사라든지 저희가 정해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영원 불멸하게 국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사당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에게 헌정사에 이렇게 유례없는 폭정, 다시 말하면은 저희가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의장 사퇴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긴급한 현안은 그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서 했고 그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좀 분명히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정도 조건이면 보이콧 철회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국회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제시할 만한 어떤 절충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국회의장께서 그러면은 민주당과 우리 당한테 그럼 절충안을 갖고 와봐라 그래서 네. 법사위를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한테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네. 거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제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뭐 나눠서 뭐 합시다라든지 그러면은 법사위는 못 주니까 다른 상임위를 준다든지 보통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회의장님이 뭐 민주당에서 그런 안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중재한다라든지 하는 게 국회의 어떤 상식적이고 그런 전통적인 어떤 관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공이 어떻게 건네오기를 저희가 사실 기다리는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공이 저희한테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이 15개 특위를 가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그 오물풍선 등과 관련된 주민들의 그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네. 이미 지난번에 그 민방위법을 개정을 해서 오물폭탄으로 인한 뭐 손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 출석시켜 상임위 가동시킨다는 방침을 이제 밝혔고요. 상임위 현안 질의나 국정조사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때 뭐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뭐 청문회 한다거나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정부에서 이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상임위에 나가지 말라 하고 업무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뭐 여러 제보와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글쎄, 그거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자,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사용을 건의할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2요구권 행사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대통령에게 뭐 큰 부담을 주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사실 그 제2요구라는 거는 네. 상권 분립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정권의 제2요구권을 통해 갖고
거부권이 행사된 게 14건이 넘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느껴지죠. 네네. 근데 이제 이전 정권에서 이보다 적었던 거는 사실 그 국회 다수당과 그 여당 그러니까 2당. 그 집권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거부권을 그냥 계속 일부러 양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미 거부권이 제2요구권을 통해 갖고 이제 정부에서 거부한 법안을 겉장만 바꿔갖고 계속 공세적으로 내고 있어요. 정부 여당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사실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4건인가 밀어붙였는데 한 건은 받아들이고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3건만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사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무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겉페이지만 바꿔서 발의자만 바꿔갖고 시기만 바꿔갖고 계속 그렇게 공세적으로 제출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 입법을 정말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도구같이 사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뭐 검찰의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하자. 네. 예, 저희가 그 협상과 어떤 전통을 지켜나가자고 할 때 계속 법대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에 관련해 갖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고 이 절차를 하는데 이거는 법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성이 드러났는데 제가 공소장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걸로 돼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면은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오가고 있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책임자 보고 승인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굳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상식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일은 정말 여의도의 일당, 절대 권력 이런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가 지금 무려 3개의 재판을 치르고 있고 이게 기소돼 갖고 재판을 치르게 되면 4개의 재판을 치르게 되는데 네. 일주일에 몇 번을 여의도에서 이제 서초동을 오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 재판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에 불타갖고 있을 텐데 과연 국정 파트너로서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개심만 불타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아마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박찬대 대표가 말했듯이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근심거리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나 입법 시스템이나 이런 전체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거린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아마 위원장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이 구성 취지만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 원구성서부터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급기야는 입법부를 이렇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막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습니다.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자, 20%를 이제 다시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민심을. 자, 그 취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당원 100%였는데요. 사실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당원 100%를 뽑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런 당신만으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높았고 그런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7대 3이니 8대 2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은 저희가 수고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민심을 귀 기울이고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힘있고 또 스마트하고 그리고 중도를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대표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너무 비대위만 오래 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요. 이제는 좀 훌훌 털어버리고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뉴스레터 K에 출연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참 절박함이 부족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안이해 보이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되게 위기감을 느낀다 하셨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좀 포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적어도 매일매일 의총에서 만나고 대화를 나눈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은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22대 때 모두 저희가 대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황골탈퇴하지 않으면은 당으로서 과연 존재 가치가 있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포당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정말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저희가 수도권에서 표를 못 얻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정말 확장성을 좀 가지고 수도권 젊은 분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 갖고 저희가 전국 정당으로서 또 정부 여당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들 좀 치열하게 노력할 겁니다. 저희는. 네네. 자,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어머니가 언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상병 일주기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빠른 수사 간곡히 부탁한다.
면서 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명예회복과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 어떻게 보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 편지 보고 울었어요. 너무 그 절절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총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거를 저희한테 전해주시면서 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네. 저희가 이제 추경호 대표님이 답장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중요한 얘기는 정말 죄송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편지까지 쓸 정도로 저희가 여태까지 대처를 못했다는 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박정훈 단장 있지 않습니까? 수사단장. 네. 이게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선처를 바랬지만은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재판 결과를 놓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또 조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는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최상병의 일주기가 7월 19일인데 그 안에 수사를 종결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추경호 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전에 수사를 반드시 종결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저희가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요. 네. 더 이상 민주당이 이것을 앞에 표지만 바꿔 끼워갖고 계속 특검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서 벗어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말 그 최상병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노력할 겁니다. 네. 최상병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사과와 진실규명 그리고 일벌백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퇴근 정체 이어지면서 이동량이 많은데요. 우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까지 8km 정체되고 있고요. 동수원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15km 정체입니다. 이후 군자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는 8km 주춤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이천 나들목에서 모가까지 6km가량 정체인데요. 이 곤지암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여전히 도로 관련 사고 작업으로 신돈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곤지암 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유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소식은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 여파로 오늘까지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판단하기로는 일주일 내내 큰 규모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1시까지 기상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여진이 17차례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해본 결과 향후 일주일 정도는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 지자체의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진앙에서 42km 정도 떨어진
떨어진 곳에 한빛 원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려가 좀 컸었는데 다행히 이곳을 포함해서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민 불편들 이어졌는데요. 여진이 계속되면서 소규모 시설물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중대본은 현재까지 277건이 접수가 됐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뭐 벽에 균열이 갔다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상황들 이런 신고들이 접수가 됐고요. 특히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대흥보전이 훼손이 됐고 계암사 대웅전에서는 불상 머리 장식이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부안 지진 어느 규모였는지 그건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처음 분석을 했을 때 기상청이 규모가 4.7로 봤었는데 이후에 추가 분석을 해봤더니 규모가 4.7이 아니라 4.8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네. 지진을 볼 때 규모만큼 중요한 게 진도인데요. 규모는 말 그대로 그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진도는 얼마나 흔들리냐 이걸 네. 의미하거든요. 이번 진도의 그 지진의 진도는 5 수준이었습니다. 이 진도 5는 어느 정도냐면요.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또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는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역대 지진들을 보면 주로 영남권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호남권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그 원래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각이 가장 안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꼽혀왔었거든요. 네. 보통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들 보면 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일본 해역하고 좀 가까운 영남권에서 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호남권까지 확대가 된 거고요. 실제로 뭐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그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일 정도고요. 그 이번 지진의 원인이 주향 이동 단층 운동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되는데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그 평행한 상태에서 그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게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지금 전북 지역의 단층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진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이번 지진을 뭐 어떤 단층이 일으켰는지 그걸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 아예 알려지지 않은 다른 단층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지진이라는 게 사실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지진 대피 요령도 잘 알아둬야 할 텐데 먼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만약 실내에 계시다고 하면 그 흔들림이 멈춘 다음에 밖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경우에는 흔들림 때문에 뭐 집기나 조명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흔들림이 멈추면 그때 이제 전기하고 가스 차단하고 밖으로 그때 나가셔야 합니다. 나갈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좀 가리면서 운동장이나 뭐 공원과 같은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층의 버튼을 눌러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이후라면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운전 중인 상황이라면 비상등 켜고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워두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행동 요령을 좀 듣고 또 키를 꽂아둔 상태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뉴스는 의료계 집단행동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각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계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좀 대화 가능성이 생기는 건지 창구 단일화 이거 무슨 의미죠? 네, 그동안 이제 정부가 의료계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이제 네. 의사를 대표할 만한 단체가 있냐 여기에 물음표가 계속 있었거든요. 대한의사협회가 법정 단체긴 한데 이 의협 회원의 대부분이 네. 개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 의사들 중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자라고 하려고 해도 의협의 말만 듣고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가 굉장히 많은 단체들로 양분이 돼 있는데요. 뭐 일단 의협이 있고요. 또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라는 전의교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교협은 또 정교수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수들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대학 의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별도로 꾸려서 그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전공의들은 또 전공의들대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따로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원로 그룹들로 이뤄진 의학 한림원도 있고 대학 의학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의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
협의체를 꾸려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의대 교수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따로 꾸려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근데 오늘 의협이 대표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단체들도 이 회의에서 의협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의협이 계속해서 굉장히 좀 거친 발언들 이어오고 있잖아요. 좀 강경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현 상황에서 계속 정부한테 요구하는 바가 전면 백지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브리핑에서 의협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전면 백지화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협을 창구로 한 대화 채널이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사실 이 전면 백지화를 수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의협 창구 단일화가 더 앞으로 협상의 진전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이 17일을 시작으로 무기한 집단 휴진 선언했고 다른 병원들도 무기한으로 휴진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수들이 무단 휴진에 나설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네요. 네, 오늘 그 중대본 브리핑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대 교수가 환자하고 조율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정을 뭐 무단으로 변경한다 이런 경우에는 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단 진료 거부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환자들은 뭐 국번 없이 119나 129로 연락을 하면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거부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의대 집단 휴진 그 날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들어가고요. 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하루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이런 빅5 병원들도 18일 휴진을 시작으로 무기한 휴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단체들 걱정도 커지고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증환자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는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어제는 환자단체들이 이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즉각 철회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환자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실제 휴진에 나설 의사들 규모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들 좀 취재를 해보면요. 네. 극단적인 방식으로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 이건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휴진을 하려면 환자들이 뭐 외래 진료나 수술 스케줄 이런 걸 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에도 한번 병원들이 주 1회 휴진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서 그냥 병원에 있다 이렇게 말한 교수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 있어서 교수들이 가뜩이나 당직도 많이 하고 힘든데 만약에 이걸 스케줄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봐야 하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줄대로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도 크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와 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했어요. 네, 서울중앙지법이 김모 씨한테 징역 15년 선고했고요. 김 씨한테 명의를 빌려준 두 딸한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네. 주범인 모친한테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선고가 된 건데요. 김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그 소위 갭투자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 갭투자 방식으로 그 매입을 한 다음에 세입자 130명한테 30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다음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번 판결 정말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이제 갭투자 이걸 사기로 인정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 수사기관의 판단들이 좀 엇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갭투자도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제가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2021년에 처음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사에서 세모녀 전세 투기단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단이라고 쓰지 않고 투기단이라고 썼는데 그때 이유가 3년 전만 해도 이 갭투자를 사기로 볼 수 있냐 여기서 수사기관이 좀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경찰 조사 단계여서 사기를 좀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취재할 당시에 당사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실제로 뭐 저희가 주범 김 씨를 추적을 해서 좀 접촉을 해봤었을 때 그때 문자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전세금 해결 노력을 다 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현실은 따로인 듯하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고 다만 이제 좀 상황이 꼬이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한 겁니다. 특히 세모녀 수법 더 복잡했던 이유가요. 주범인 김 씨가 내가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차액을 내면 집을 나한테 살 수 있다. 나한테 집을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피해자들을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집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거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수법이었던 겁니다. 네, 신축 빌라는 사실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그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입자들한테 이 물량을 좀 떠넘기기 위해서 건축주하고 짜고 리베이트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또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그래서 사기죄의 최고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진 속보와 전세 사기 그리고 의정 갈등까지 생생한 취재 현장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려운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사이콜로지입니다. 오늘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곽금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희가 책도 많이 봤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늦게 불러주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심리학 연구해 오셨는데요. 정말 심리학으로 대부분의 어떤 사회 현상이 설명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까? 당연히요. 네. 왜냐하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요. 네.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을 설명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본격적으로 오늘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정말로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고 있고 또 중독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까? 네, 심각하게 네네.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중독 문제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18년도부터 쭉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불법 도박 관련된 상담 건수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점차적으로 당연히 늘겠죠. 근데 18년도에는 한 1,020건 이러다가 점점점 늘어나서 22년도가 한 1,46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네네. 그 다음 해에 23년은 상반기 8개월 말 네, 측정을 했어요. 아직 이제 올해 자료는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8개월이 벌써 그 전해 하고 추월했어요? 똑같은 네. 같은 비율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 23년도는 많아졌고요. 네네.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속도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도박을 모든 거가 그렇습니다. 저연령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 네네. 꼭 성인만이 아니다는 건데요. 이 처음 접하는 시기가 11살이라 그래요. 11살. 초등학교. 예. 중학교. 그때 처음 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17년도만 해도 한 18세 정도가 됐는데 이제 17세까지 내려가고 네.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가 저연령화됐다 하는 거고요. 그게 눈에 띄는 거네요.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게임을 우리나라 아이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늘 접하니까 이게 도박이라는 개념보다 게임이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뭐 칼도 사고 막 이런 걸 많이 해봤단 말이죠.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모호하다니까 쉽게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도박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인데 초등학생들도 뭐 도박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꽤 있다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 모두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모르고 시작하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예컨대 영화, 뭐 무료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광고나 배너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광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해진다는 거가 문제인 거죠. 클릭하면은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바로 떠버리고요. 그 클릭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요. 근데 도박 관련 광고 보고 호기심이 가더라도 이거 하면 나쁜 상황에 빠진다. 이게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네. 뭐 성인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비교해 본다면 성인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충동에 좀 취약하다고 봐야죠, 아이들이. 당연히 취약하죠. 네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청소년이죠. 네네. 이렇게 다 뭐 절제하고 있고 뭐 이러면은 그게 아이인가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사실 어른들도 절제 못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동물 중에서 호기심 욕구가 가장 큰 동물이잖아요. 네. 그게 인류를 발전시켰죠. 그러니까요. 뭔가 궁금해하고 지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 시기가 아이들이 호기심이 가장 이제 증가되고 있는 뭐든지 궁금해하는 그러한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예.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가 또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네네. 명확하게 성인처럼 판단을 못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가요. 우리 뇌는요 태어나서부터 점점점 발달해요. 그래서 발달 시기가 아주 아기 때 급속도로 발달해서 이제 많아지는데 청소년 때 다시 한번 발달이 일어나는 거가 우리 뉴런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게 신경 가지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 되면 점점점 그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내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뉴런이 발화가 될 때 약간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발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별로 우리는 쾌감을 못 느끼는데 청소년들은 작은 자극에도 발화가 도파민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파민이 계속 도파민은 중요한 거가 도파민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거든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주고 이러는데 얘네는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점점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더 쉽게 되죠. 왜냐하면 낮은 뭐 예를 들어서 낮은 온도에서 그냥 물이 끓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거를 추구하게 되고 그 도파민은 점점점 갈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도파민 얘기는 해주셨고요. 요즘 SNS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짧은 동영상 있잖아요. 틱톡. 네. 이런 것들도 중독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짧은 거? 짧은 거가 더 자극적이에요. 예. 더 왜냐하면은 길게 봐야 되면 나한테 인내력이 필요하고 또 그 만족감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거기다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정보가 빨리빨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한 연구가 하루에 20회 이상을 SNS를 접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을 나눠가지고 뇌를 봤더니 뇌의 편도체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편도체 이거는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버리면은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조절 능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니까 충동성이 되고 또 계속 그래서 이러한 걸 갈구하게 되고 이게 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이 예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 이제 하셨었는데 그것과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 어떤 게 더 무섭나요? 당연히 도박 중독이죠. 아, 그래요. 네네. 게임 중독도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건데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쾌감을 주는 거는 전부 중독성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뭐 운동 중독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러너스 하이. 그렇죠. 다 좋게 되는데 이 게임 중독도 게임 중독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내가 성취했다.
이 뭐 점수를 많이 냈다 이런 거보다 돈이 생기고 물건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상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재물이 생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청소년 도박이 더 위험한 이유가 이제 혼자서만 아니라 친구들 무리해서 아름아름 퍼져서 그런 측면이 있나요? 네네. 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보다 위험한 거가 충동적이고 이러한 조절 능력을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범죄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왜 이들은 친구가 중요해요. 네. 또래 집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래들에 맞춰서 내가 기준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친구가 야 이거 너 해봐라. 그러면은 쟤도 하니까 나도 하게 되고 쉽게 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 아주 주된 인물이 있어요. 항상 뭐 슈퍼 전파자라고도 하지만 그러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친한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소외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만 왕따 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압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게임도 비슷해요. 게임도 혼자 할 때는 그거 한데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그런 얘기들 게임 회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매출도 훨씬 오르고 더 못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머드 게임 나올 때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어떤 것에 이제 중독이 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요. 네. 청소년 때 이미 그 발달시켜야 될 능력이 이미 발달이 안 됐는데 제대로 성인기에 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중독을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성인들이 되어도 이 어릴 때 했던 거가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쉽게 접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때 막 흡수가 많이 되면 성인이 돼서 다시 생각나요. 네네. 자 4794님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교육시켜야 할 것 같아요. 초중고에서 도박 중독의 심각성 교육을 수업 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도박 중독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네. 아까 스마트폰 영향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독이라는 게 보통 어느 시기에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중독 저것도 중독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중독되기도 합니까? 그 여러 가지 했더라도 자기한테 가장 큰 만족감. 그거 성취감, 하나로 쾌감. 어떤 한 시기에는요? 그거에 빠져드는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딴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중독이 된다. 쉽게 중독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저 어릴 때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핸드폰이 이렇게까지 중독이 될 거가.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앞으로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기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기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거기에 빠뜨리게. 그래서 거기서 또 돈을 벌라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렇게 중독이 쉽게 되면 계속 그런 그 새로운 자극에 계속 중독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 청소년을 노리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건 너무 상업적인 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도박은 절대 못 끊는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어렵죠. 그러나 노력해야 되겠죠. 가능은 하다. 매우 어려우나 가능은 하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요. 초기에 본인이 알아요. 그래요? 어머 나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하네. 이거 뭐 애기들이 아닌 이상은요. 나 이거 너무 많이 하네. 우리 성인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뭐 너무 보다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빠질 때 이걸 누구하고 고민을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본인이 느끼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저 주위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거를 끊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부모입니다. 자녀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가 혼자 몰입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다음에 이 청소년기가 왜 이거 빠지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때는 불안하고 우울감이 좀 높아져요. 발달상.
어쩔 수 없이 조금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거를 뭔가를 의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좀 커졌다. 근데 부모하고 곧잘 대화하던 애가 대화를 안 한다? 안 한다. 혼자 있으려고 그런다. 뭔가 예. 몰입한다.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네. 뭔가 막 안 하면 불안해한다든지 이제 그때는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금단 현상이잖아요. 금단, 중국은. 그렇죠. 안 하고 안 하니까 빨리 가서 해야 되고 밥도 빨리 먹고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러한 거가 볼 때는 조금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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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렇게 자녀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도박을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난리난. 이제 막 붙잡고 너 막 죽인다. 하고 나 죽인다 너 살린다. 다 이제 예. 집 말아먹겠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으니까 상처 입어서 더 의존해요? 네, 어딘가 의존할 걸 또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네네. 그 게임 처음 인터넷 게임 나왔을 때요. 예. 애가 너무 하니까 집에서 엄마가 너무너무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원 간다 그러고 학교 간다 그러고 PC방으로 가버려요. 온 동네 PC방을 다 찾아다녔다는 엄마들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동네 PC방 안 가요. 다른 동네? 네. 예.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엄마가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을 한 명 이제 소개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잘하는.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대응하나? 배웠어요. 네, 예. 엄마가 배웠어. 게임을 배웠어요. 애를 이해하려고요? 네네네. 예. 아니 그러니까 게임을 배워가지고 엄마가 소통이 안 되니까 게임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랑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야단치지 않고 근데 그 족속은 왜 그렇게 느리냐? 예. 이러면서 대화거리를 잡는 거죠. 비록 게임일자라도? 네. 예.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말을 자꾸 하고 엄마도 해봤어? 어쨌어? 뭐 어떻지?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몰아치지 말고 신중하게 대화를 시도해라. 네네. 예.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을 도박하는 거 아니고요. 예. 같이 도박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일단은 얘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너 하지 마. 너 그만했어. 네. 그럼 어디든지 가서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원래 인간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벌써 컸으니까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시간을 같이 한다든지 같이 네. 대화한다든지 자꾸 끌어내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요. 도박 빚을 졌다 그러면 갚아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갚아주면요. 그게 보상되잖아요. 그래서? 네. 갚았으니까 나는 아무 내 책임도 없고 나는 내 죄책감도 없으니까 그게 보상작용을 해서 또 하기 쉽겠죠. 네. 만약에 도박에 이렇게 자식이 물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게 대화해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도박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의 문제를 사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랜을 세우고요. 네네. 엄마들도 너무 하잖아요. 솔직히 핸드폰에 매달려 있는데 같이 디지털 플랜을 세우고 또 왜 디지털 디톡스라 그러죠. 그래서 조금 핸드폰을 꺼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끄고 켜고 하고 싶을 때 잠깐 하고 이런 조절 능력을 인터넷을 해나가면서 뭐 게임이든지 이런 거 하면서 도박은 사행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죠. 확실히 인식시킨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곽금주 교수님 말씀은 도박은 안 된다. 그렇지만 자식과 함께 디지털 플랜 이어가면서 디지털 디톡스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얘기 다뤄봤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고백을 담은 곡 앨리슨 쿠퍼의 I Never Cry, 나는 울지 않는다. I Never Cry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t makes me shiver to the bone.